자, 그래서 오늘은 대전 MBC에서 일어난 성차별적 고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 여성 아나운서가 지난해 2019년 6월 18일 대전 MBC를 상대로 고용 형태 등에 대해서 아나운서 성차별 문제를 이유로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대전 MBC 측에서 이 아나운서에게 보복성 업무 배제를 했고, 이 아나운서가 프로그램이 줄어들다 보니까 임금도 같이 줄어들었고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 이를 보고 36개가 넘는 시민사회 단체가 공동대책위를 만들어서 대전 MBC에 이러한 성차별적 고용을 멈춰라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짚고 넘어갈 거는, 처음부터 남성 아나운서는 정규직으로 고용이 되고 여성 아나운서는 계약직 혹은 프리랜서로 고용이 됐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채용 단계부터 이런 성차별적 기준을 적용해서 여성 아나운서가 정규직 입사를 못하게 했고, 그런데 또 면접하는 과정을 보면은 남성이나 여성이나 동일한 면접을 거쳐서 대전 MBC에 들어가게 된단 말이야. 그럼 이건 진짜 명백한 성차별이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 낸 진정서의 내용을 보니까 여성 아나운서도 남성 정규직 아나운서와 동일한 노동을 하지만 프리랜서 아나운서라는 이유로 임금이나 연차 휴가 등에서 같은 처우를 받지 못했다. 만약에 뭐 면접 전형이 달랐거나 아니면은 뭐 하는 일이 다르면은 비정규직, 정규직 나눠서 뽑을 수 있지. 근데 처음부터 성별을 갈라서 여성은 정규직이 가능한데 여성은 비정규직만 가능하다. 그럼 이건 명백한 성차별이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나도 너한테 이 기사를 보내주기 전에 내 친구가 보내줘서 알았단 말이야. 이런 일이 있다고 대전 MBC에. 나도 놀랬어. 이런 일이 가능한가? 그러면서 생각을 했지. 이게 유리천장이 아니면 뭔가. 막 사람들이 얘기하잖아. 요즘에는 뭐 여자가 대우받고 유리천장 깨진 지 오래됐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당장 대전 MBC만 봐도 지역 방송국인데 거기에서 남성만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여성은 비정규직으로만 채용을 한다. 여전히 유리천장이 남아있고 이런 기업들에서 성차별이 팽배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현 상태라는 얘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 그래서 너가 이 기사를 처음 봤을 때 어땠어? 내가 기사 보내줬을 때? 뭘 어떻긴 아직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정말 감탄을 금치 못했다. 심지어 MBC인데. 내가 잘 모르는 거이기도 한데 원래 이게 MBC나 막 KBS 같은 것들이 지역 방송으로 넘어가면은 독자성이나 자율성을 지니게 되는 건가? 분명히 MBC 내에서도 이 채용에 대한 어떤 규정이 있을 거 아니야. 가이드라인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서울에 있는 곳만 지키고 지방에 있는 방송국에서는 뭐안 지켜도 된다 하는 거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 이런 거는. 대전 문화방송이 문화방송 본사와 어떤 관계인가 찾아보니까 별개의 법인으로 봐야 된대. 별개의 그래서 법이다. 대신에 서울에 있는 MBC가 지분 52%를 가지고 있대. 별개 법인인데 약간 자회사 같은 느낌인가 봐. 그래서 다른 법인이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결국은 MBC인 거잖아. 그러면은 그 MBC 내에서도 분명 채용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을 텐데 그거를 서울에만 적용할 게 아니라 MBC 소속이라고 불리는 다른 지방 방송에도 전부 다 일괄적으로 적용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이거는 대전 MBC만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나는 이거는 이제 본사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해. 이런 일이 있다는 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감사를 통해서 지방에서도 이런 일이 없게끔 만들어야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지방에 대한 어떤 차별 인식일 수도 있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리고 지방이니까 이렇지라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같은 회사면은 다 똑같은 기준을 적용을 해야지. 물론 서울 MBC에서도 막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MBC 자체의 문제인 거지만. 그래서 내가 마저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지금 이 여성 아나운서가 얘기하는 게 고용 성차별이라는 거란 말이야. 처음 고용할 때부터 남성과 여성을 차별해서 고용한다. 그래서 내가 이 고용 성차별에 대해서 다른 사례가 없을지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2019년 11월 17일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병환 의원실에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2019년 6월 기준 개별 저축은행 채용 현황 자료가 있어. 그래서 보자면
전체 79개 저축은행 가운데 69곳에서 남성 정규직 직원 수가 여성보다 많은 성비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는 게 확인이 됐대. 여기에서 성비 불균형 형상은 특히 중소형 저축은행에서 두드러지는데 대명 저축은행이란 곳에서 정규직 직원이 모두 남성이고 반면 비정규직은 모두 여성이었대. 예전 MBC랑 똑같은 일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더불어서 남양저축은행에서는 남성 94.1%, 여성 5.9%, 동양저축은행 남성 87.1%, 여성 12.9%. 그나마 정규직 직원의 성비가 남성 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곳이 OK저축은행하고 OSB저축은행 두 곳뿐이었대. 그러니까 거기서도 알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한 어떤 지방에 대한 어떤 차별일 수 있다, 아니면 뭐 그 차별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랑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주류라고 봤을 때 대기업이던가 아니면은 서울에 있든가잖아.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지금 그 회사들이 일단은 소위 말하는 대기업은 아니잖아.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대기업이 아니든가 서울이 아니면은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이 사람들의 인식 속에 결국은 서울로 가야 한다, 결국은 대기업 가야 한다로 귀결될 수 있다는 거잖아. 뭐 지금 현재 뭐 서울이나 대기업에서도 성에 관련 없는 고용이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장담은 못 하겠지만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 근데 아직까지는 소위 말하는 대기업이 아닌 곳이나 서울이 아닌 곳이면은 왜 아직도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하냐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시금 어떤 차별 인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지방이나 대기업이 아닌 곳들에 대해. 근데 나는 이 기사를 보면서 의문이었던 게 결국에는 서울에 없거나 주류가 아닌 곳에 이런 고용 성차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은 돌아오는 대답은 결국 그걸 거란 말이야. 회사 상황이 어려워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일 것 같은데 남성과 여성의 임금 차이가 있잖아. 여성이 더 적게 받잖아. 그래서 이제 내가 정확하게 얼마나 나는지 보려고 지금 통계청에서 2018년 임금급로 일자리 소득 결과를 봤는데 남성 평균 소득이 347만 원이고 여성이 225만 원이란 말이야. 122만 원의 차이가 나. 돈이 없는 기업들은 여성을 뽑는 게 좀 더 이득인데 왜 남성을 뽑느냐는 거지. 기업의 가치라는 게 결국은 이윤 창출이잖아. 그러면은 그치. 임금을 더 적게 주면은 이윤을 더 창출할 수 있는데 왜 남성을 쓰냐는 거지. 122만 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물론 이 말이 여성에게 계속 적은 돈을 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왜 여성은 적은 돈을 받으면서도 비정규직으로밖에 일할 수 없느냐는 거지. 남성은 많은 돈을 받으면서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고 결국에는 성차별에서 오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기업들은 그렇게 대답을 하냐는 거지. 모든 여성들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중간에 결혼을 한다든지 임신을 하게 된다든지 하게 되면은 업무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업이 먼저 선수 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그 선수 치는 게 사회적 인식 자체가 임신하는 것 자체가 여성이 홀로 다 책임져야 한다라는 엇박 인식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게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여성을 덜 뽑고 싶을 거야, 당연히. 근데 이런 인식 자체가 그냥 아예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출산 이후에도 이 양육하는 과정에서 남성들에게 좀 더 육아휴직을 많이 보장해주는 방식을 통해서 남성들도 육아에 참여를 하고, 그리고 그 반대급부로 남성들이 육아를 하는 동안에 여성들은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사회적 제도도 마련이 돼야 될 거야. 그렇게 해야 이런 문제가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정리를 하자면 내가 생각하기에 이번에 있었던 일은 명백한 고용 성차별이야. 이건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고 너가 얘기했듯이 기업들이 이러한 고용 성차별에 대해 여성은 결혼하면 뭐 일을 그만두니까 여자들이 임신하고 애 낳으면은 또 누군가 그걸 공백을 메꿔야 되고 그 일을 누군가한테 다시 가르쳐야 되고 효율성이 없으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는 결국엔 변명에 불과한 일이다.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따옴표 칠게.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국가에서 휴직 제도라든지 아니면 출산휴가 제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잘 마련돼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보고 출산을 장려를 한다면
거기에 맞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 출산은 대한민국의 미래지만 그 출산을 하는 과정부터 출산 이후의 미래를 여성에게 오롯이 떠맡기는 이 잘못된 구조는 결국에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저출생 시대라는 결과로 돌아왔다고 생각을 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걸 빨리 수정하고 개선할 생각을 하지 않으면 저출생 시대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그래 국가 얘기 나와서 그러면은 내가 또 이 국가에 관한 거 내가 아주 좋아하지 않니? 이 국가의 의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 거라서 그러니까 말한 것처럼 국가가 이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서 뭔가 해결책을 내놔야 하는데 또 앞에서 말한 것처럼 마치 그거를 배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법이거든? 우리가 이걸 왜 해줘야 하는데? 라는 어떤 반발감이 생기기 마련이야, 사람은. 근데 그거를 배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반발감을 이끌어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국가의 의무다라고 규정을 짓고서 안 하면 안 되는 것으로 만들어야 좀 인식이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오, 아주 괜찮은 말이었어.